어제 간밤 시장 분위기 자체는 뭐 그렇게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뭐 시장이 많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은 흐름은 아니었는데 여전히 200일선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컸다. 그래서 제가 차트 제목을 200일선에 대한 부담 이렇게 제목을 붙여왔습니다. 위에 차트 보시면 S&P 500 지수고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서서히 완만하게 내려오는 선 자체, 파란색 선이 200일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거기에 부닥치고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죠. 지난 8월에도 베어마켓 랠리 때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지난 8월 때도 사실 요 지점이죠. 요 지점에서 베어마켓 랠리가 강하게 있을 때도 200일선에 한번 부닥치고 일시적으로 뚫긴 했지만 뭐 완전히 뚫어내지 못하고 다시 이제 밑으로 떨어졌었는데 지금도 200일선에 부닥쳐서 추가 상승을 못하고 계속 조금 헤매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다우 지수는 약보합이었고요. 0.02% 빠졌고 S&P 500 지수는 0.16% 역시 뭐 약보합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나스닥 지수는 조금 더 빠져서 0.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뉴스들이 시장을 이렇게 약간 좀 하락세로 만들었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많은 분들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중국 시장의 혼란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차트 한번 보세요. 코비드 케이스라고 이제 확진자 수죠. 중국에서 확진자 수가 확 늘었다가 지금 조금 다시 줄어들긴 했습니다. 약간 확대해 볼게요. 맞죠? 위로 쭉 올라갔다가 줄었다가 다시 이제 약간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뭐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 국면 자체는 이제 조금 진정되는 느낌이긴 한데 여전히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여전하고 그에 따른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 계속되고 있고요. 그에 반발하는 그 시민들의 시위 또 강제 진압 뭐 등등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의 리스크가 전 세계 경기 침체를 초래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굉장히 컸죠. 실제 중국이 코로나 이슈 때문에 국제 유가도 많이 떨어졌었고요. 간밤에는 약간 올랐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중국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거고요. 옆에 한번 차트 보시면 블룸버그가 차트 제목을 달았는데 엘더리 백신 리시스턴트라고요. 이게 고령층이 백신의 저항감을 느끼고 있다. 지금 70%가 안 되죠. 65.8%까지 올라갔다가 이 부스터샷 비중이거든요. 65.68%인가요? 68.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더 이상 중국인들이 부스터샷을 맞지 않고 있다.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는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펴기가 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어제 뭐 아시다시피 찌라시도 많이 돌았습니다만 어제 오후에 이제 중국 국무원에서 갑작스럽게 브리핑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지난 11일까지만 해도 이달 11일까지만 해도 80세 이상 부스터샷 비중이 40%로 굉장히 저조했는데 이게 28일 기준으로 65.8%까지 올라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앞으로 이 어르신들에 대한 백신 접종 서비스를 최적화하겠다. 고객들에게 최적화하는 서비스를 할 거고 필요하다면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가서 백신을 놔주는 서비스까지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부스터샷을 확실하게 늘리겠다라는 의지를 확고하게 지금 표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대 시위 자체에 대해서도 이 코로나 통제하는 것 때문에 시위하는 게 아니고 정책이 너무 까다롭고 번거롭고 하다 보니까 이걸 간소화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거지 우리 정부의 코로나 정책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반대 시위에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어르신들에 대한 백신 접종 부스터샷을 확대하고 그에 따라서 조금 더 코로나 봉쇄 정책을 완화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다만 그때까지는 중국 혼란상이 계속될 거고 이게 시장 발목을 잡는 양상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간밤에 애플 주가 하락으로 또 연결됐는데 애플 주가 얘기는 뒤에서 주목 이 기업에서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그 뉴스는 간밤에 이제 이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가 있었어요. 이것도 시장에 하락하는데 좀 일조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소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경기에 대한 자신감은 떨어졌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오히려 커졌다라는 거죠. 내용 한번 보시죠.
컨퍼런스 보드가 물어봤더니 11월에 소비자 신뢰지수가 100.2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지난 10월에 102.2거든요. 그에 비해서 2포인트나 낮아졌죠. 물론 월가 전망치 100.0보다는 조금 괜찮았습니다만은 소비자 신뢰지수 100.2는 넉 달 만에 최저치입니다. 이 소비자 신뢰지수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여러 가지 항목별로 물어보거든요. 지금 네가 느끼는 경기가 어떻다고 보냐? 경기가 좋다고 보냐? 나쁘다고 보냐? 너 소비 지출을 늘릴 거냐? 줄일 거냐? 너 고용이 잘 될 것 같니? 안 될 것 같니? 이런 다양한 항목들 6개, 7개 항목을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걸 전체를 지수화한 게 소비자 신뢰지수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이게 100.2 넉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말은 미국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좀 낮아졌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한 달 후, 그러니까 1년 후죠. 12개월 후 인플레이션이 몇 퍼센트가 될 것 같니라고 물어봤더니 7.2가 나왔어요. 이게 10월에 6.9였거든요. 그거보다 오히려 높아졌죠. 아시다시피 지난 이제 10월 말부터 미국의 그 휘발유 가격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그러고 약간 이제 곡물 가격도 조금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들이 다시 이제 고개를 약간 들고 있다는 거죠. 역시 기대 인플레 7.2%는 넉 달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게 뭐 그렇죠. 지금 인플레 우려감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말은 연준의 긴축을 계속 좀 유발할 수 있다는 거고요. 경기 자신감이 떨어졌다는 말은 소비 지출이 줄어들어서 향후 경기 침체가 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니까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소비자 신뢰지수의 전체적인 숫자 자체는 시장의 마이너스 요인이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월가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그 이슈를 함께 좀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그 추수감사절 다음 날 금요일이잖아요. 그날이 이제 물건을 온라인에서 사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이버 먼데이라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러니까 지난 28일 미국 시간으로 28일이었죠. 이 사이버 먼데이라고 온라인 상에서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하는 이 쇼핑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몇 년 전부터 사실은 이 사이버 먼데이가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지르면서 가장 한 해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하루를 꼽자면 이 사이버 먼데이를 꼽거든요. 이 사이버 먼데이 소비가 어땠는지 어제 이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어도비 어널리틱스에서 데이터를 냈는데 이번 사이버 먼데이 28일 날 전체 미국 소비 지출이 역대 최대치인 113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5.8% 늘어났다라는 거죠. 옆에 보십시오. 일간으로 온라인 쇼핑몰 매출액이거든요. 지금 가파르게 끄트머리 늘어난 거 보이시죠? 이게 사이버 먼데이 효과입니다. 사이버 먼데이 덕에 이렇게 가파르게 매출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공급망 차질, 물류 차질 등으로 인해서 사상 처음으로 사이버 먼데이 때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줄었거든요. 이번에는 다시 늘어나면서 5.8%, 뭐 양호한 편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 어도비의 판트야 수석 애널리스트는 소비가 약화되고 있고 과잉 재고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매업체들이 큰 폭으로 할인 행사를 했는데 그게 주요한 것 같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고요. 특히 이제 품목별로 보면 왕구, 가전, 게임기, 스마트 TV, 드론 이런 것들이 판매가 잘 됐다라는 거죠. 주로 이제 어린이들이 많이 활용하고 가족들이 많이 쓰는 제품들이잖아요. 이런 제품군들이 사이버 먼데이 때 선물용으로 또는 가정 소비용으로 많이 판매됐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소비 경기 자체는 썩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지난 블랙 프라이데이 데이터가 지금 추가 데이터가 좀 나왔는데요. 한번 제가 적어놓은 거 같이 보시면 마스터카드에서 확인했더니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오프라인 합친 매출이 16%나 늘어났다라는 거였고요. 미국 소매협회 같은 경우도 주간으로 쇼핑객이 1억 9,670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이것도 작년 대비해서 9% 늘어났다라는 점에서 보면 온라인 오프라인 막론하고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사이버 먼데이까지 미국 소비는 여전히 괜찮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골드만삭스는 여전히 지금 미국 증시 하락에 대한 경고를 계속 지금 매일매일 날리고 있거든요. 간밤에는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경기 침체, 리세션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실제 경기 침체가 오면 주가는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냈거든요. 그 내용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내년도 증시는 통화 긴축보다는 경기 침체를 반영할 거고 그에 따라서 움직일 거다라고 예상했고요. 향후 12개월 내에 미국 경제가 침체, 리세션으로 갈 확률이 39% 추정되는데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침체 확률을 한 11% 정도만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추가로 죄송합니다. 28%포인트 정도 추가 경기 침체 확률이 더 지금 주가에 반영돼서 주가가 더 빠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 경기 침체가 온다면 주가는 지금보다 더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년에 경기 침체가 나오면 증시는 충격을 더 크게 받을 거다라고 예상했고요. 지금 현재 S&P 500 지수가 12개월 추정 이익 대비 한 PER이 17.5배인데 최근 20년간 평균이 15.7배니까 지금 S&P 500 지수가 굉장히 비싸다고 보는 겁니다. 이 비싼 이유는 경기 침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싸다. 이렇게 골드만삭스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내년도에 미국 경제가 침체가 된다면 주가는 6개월에서 9개월 내에 10% 정도 추가로 추락할 것이다. 이렇게 골드만삭스는 보고 있습니다. 앞서 골드만삭스는 내년도 증시 전망에서 S&P 500 지수 목표치를 4,000선으로 제시했거든요. 지금보다 뭐 올라가 봐야 뭐 거의 뭐 올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지금 3,900 후반이니까요. 그러니까 4,000선 간다는 말은 내년에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나마 내년 한 1분기, 2분기 중에 경기 침체가 나타나면 지수가 폭락했다가 그나마 하반기가 되면 반등해서 한 4,000선까지는 회복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경기 침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경기 침체의 강도 또 기간 등등에 따라서 골드만삭스의 경고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물론 경기 침체로 안 갈 확률이 조금 더 높긴 하죠. 지금 현재 골드만삭스는 39% 확률로 침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60%는 경기 침체가 안 간다. 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뭐 시장 전망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경기 침체로 간다면 시장은 좀 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골드만삭스의 경고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반대로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무려 21년간 이 증시를 계속 분석해왔던 월가의 이제 리서치 전문 업체죠. 야드니 리서치라고요. 여기 대표인 에드 야드니라는 분이 CNBC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분은 오히려 증시 바닥이 확인됐다라는 긍정적 메시지를 냈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런 의견을 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장단기 금리 역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맞죠? 금리는 만기가 길면 길수록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불확실성이 크고 그 돈을 받는 원금을 받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만기가 길면 길수록 금리가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만기가 긴 장기 금리가 더 낮고 단기 금리가 그 위로 올라가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전통적으로 경기 침체를 알리는 신호가 맞다라고 야드니 대표도 인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금리 역전이 나타나서 그게 경기 침체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신용 경색이 경제 전반에 나타나야 된다. 신용 경색은 돈줄이 마르는 기업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돈이 없는 기업들이 많아서 문 닫는 기업들이 많아야 이런 금리 역전 이후에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데 지금은 금리는 역전돼 있는데 실제 시중에 유동성이 부족해서 신용 경색이 나타나는 현상이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따라서 경기 침체로 갈 확률이 별로 없다라고 이 야드니 대표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장기 금리가 그럼 이제 내려가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있는 건 이런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걸 미리 반영하고 있는 거다. 따라서 금리는 정점을 찍고 이미 내려왔다. 인플레도 정점을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는 바닥 신호가 될 거고 경기가 경착륙으로 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 금리가 이미 정점을 찍고 내려왔고 인플레도 정점을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연준도 인플레를 내후년까지 2024년까지 2%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 추가 긴축은 좀 제한적으로, 추가 금리 인상은 제한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은 이제 별로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실업률이 6%까지 가는 극심한 경기 침체 국면은 없을 것이다라고 야드니 대표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드만삭스랑 어찌 보면 대비되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배치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골드만삭스는 39%인 경기 침체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그 시장 충격을 얘기한 거고요. 이 야드니 대표는 그 39%의 확률의 경기 침체마저 없을 걸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두 어떤 하우스 간의 그 전망은 전제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둘 자체가 완전히 다른 전망이다라고 보실 필요는 없고요. 경기 침체로 간다면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게 골드만삭스. 야드니는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다라고 낙관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는 두 의견 다 근거는 새겨드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